대승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의 대활약 속에 최근 5경기 동안 무패를 했던 토트넘은 귀중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도에 문영수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가운데 토트넘은 원정 경기였지만 경기 시작과 동시에 메이크 메디슨이 선제골을 넣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전반 12분에 손흥민이 감각적인 왼발 슛으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세도하던 손흥민에게 공이 전달됐는데 이를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5호 골이자 시즌 6호 골이었습니다. 드디어 2분 뒤에 손흥민이 특유의 폭발적인 돌파로 기회를 만든 뒤 크로스를 날렸는데 쿠루세프스키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 25분에 수비를 따돌린 뒤 파페사르에게 예리한 패스를 건네 도움까지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외활약 속에 토트넘이 크게 앞서나가자 실망한 사우샘프턴 홈 관중들이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야, 이거 저기 추억하는데 건강보험료 왔어. 그래서 봤더니 두 개가 왔네. 내용이 그래서 여기가 하나, 그리고 12월 10일까지 내라고 하네. 22,340원? 22,340원 써 있다. 아니, 오늘 봤어. 오늘 나오다가 보니까 꽂혀 있어. 우체함에. 우체함에 꽂혀 있더라고. 그래서 22,340원은 이따가 저기 인터넷으로 납부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백반이 9,000원 저기 있고, 삼겹살이 14,000원 2인분에, 감자탕, 통닭탕 그렇다. 그래서 잘 봤어요. 우리 꼬맹이가 여기 지나가니까 글쎄 저 결과물은 저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거시기 해야 돼. 그래서 미국이 들어와서 저 중공 십국가 얘기처럼 미국이 짜놓은 저기에 원래는 미국이 짜놓은 게 아니야. 원래는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그늘에서 그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거 누구 했어? 응? 대부분 있으니까 있는 거라고 서로 간에. 그걸 뭐 없어지게 해야 되겠지? 그 민주주의 꽃은 선거 그 결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대한민국은 쉽잖아. 뭐 그게 중요하겠어? 휴게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바르게 할 적에 바르게 해야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 거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명확하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서 무슨 세상에 나가서 하겠어. 그건 좀 이상한 거야. 그리고 잘못된 걸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세상에서 그 이름표 내가 내놓고 살겠어. 그런 거 안 되지. 그래서 민주 콩고도 반란이고 뭐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글쎄 민주 콩고 애들도 그렇고 또 홍뚜야가도 콩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그러면서 말을 못하갖고 걔가 나중에 알게 될 거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또 하면서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조심해야 한다 그러지만 이 대한민국도 그게 대한민국에서 그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AWB 송도에 센트럴파크역 그리고 국제무역 근데 그 센트럴파크역 그거 문 닫은 거 아니냐? 인천에 가보니까 무슨 역인지 하나 그 폐문해 갖고 공사 중 해갖고 있던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이유가 다 있구만. 그 옆에 저기 해양 중부지역 해양 경찰청 그게 있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한번 인천에 가갖고 그쪽 지역을 내가 걸어다녔지. 국제무역 해갖고 그 저기 뭐 팔미도 저기 인천 거기 중국 저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서 있던 거 한번 모노레일인지 뭔지 그거 타고 찍어볼까 했더니 거기는 찍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인천에 거시기가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도 군사지역 뭐 저거 하면서 떨어대더라고. 글쎄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거시기 그래 거시기가 거시기지. 조심해야 돼. 어우 춥다 춥다.
맛있다. 코스타리카를 대표하는 그녀는 브라기이다. 순수한 삶입니다. 이곳의 야생은 순수한 생명으로 들끓죠. 코스타리카는 작은 나라지만 50만 종이 넘는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거기에 일조하는 작은 동물이 바로 벌새입니다. 벌새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기적 같은 비행의 대가이며 신비롭고 오묘한 빛깔을 뽐내죠. 반짝이며 빛나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벌새의 영향력은 계속 남아 들판에 꽃이 만발하고 생생하게 열립니다. 야생의 모든 생물이 벌새 효과를 누립니다. 껍질한 카리브해와 거친 영양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른 숲이 중앙아메리카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며 끝도 없이 펼쳐지죠. 이곳 생명의 원천은 꽃과 꽃에 의존해 살아가는 신비로운 작은 자원사들입니다. 숲 한편에 그런 숲이 아주 작은 살리자의 감독을 맡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키가 겨우 5cm 남짓으로 매우 작죠. 머리 위에는 성긴 깃털에서 유래된 뜸을 가진 검은 뿔벌새입니다. 오늘 이 수컷이 노다지를 발견했습니다. 꽃뿌리통과 머베나 꽃으로 가득한 구역을 찾았죠. 솜씨와 먹이 공부보는 아주 귀했습니다. 다른 수컷이 풍요로운 우리들을 노리고 대담하게 도전합니다. 먹이를 방어해야 할 때도 검은 뿔벌새는 우아합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그 자체도 우아하죠. 이들은 일종의 결부의식을 벌입니다. 공중에서 펼치는 눈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뚫어져라 의시합니다. 자, 누가 먼저 들어설까요? 벌새는 몇 시간만 못 먹어도 움직임에 터집니다. 먹이를 씹는 일에 행사가 걸려있죠. 결투할 때 대부분은 접촉이 없습니다. 물론 카드를 시험할 때도 있죠. 그림자가 꽃을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승자는 이렇게 얻은 전입을 깃털은 하나에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부와 진영을 굽고 있습니다. 건조한 열대 숲에 비에 흠뻑 젖은 정글, 바닷가의 눈물이,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연안의 맹그로브 숲까지. 포스트는 오랫동안 식물과 동물 사이에 천연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해 찾아오는 종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 생물 다양성의 자연 실험 시대에 참여한 종도 있죠. 포스트의 와서는 질화적으로 특별한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식물과 동물들은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약 800년 자연은 동물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 세상에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작고 보석 같은 기술을 지닌 새가 포스트에 너의 모든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꽃으로 찾아오고 이들의 꽃에서 약간 연료를 잘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별한 전문기와 날개 구조 덕분에 얼굴이 약간으로 날개 짓을 할 수 있고 제주에서 유일하게 위로 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꽃은 물을 가무는 새 시간을 보낼 때 유용한 기술입니다. 포스트에서는 50종이 넘는 이 작고 부지런한 새는 거의 모든 환경의 핵심 설계자입니다. 화려한 색과 정교한 끝으로 새를 유인하는 것들을 보죠. 그런데 월세와 식물, 둘이 누가 가져간 걸까요? 중국 프랑스의 상한기스파 지구에 한 특이한 식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버렌시스는 선홍색 보엽과 노란색 꽃으로 신을 보냅니다. 이 식물은 지금 번식하기로 합니다. 그러려면 도움이 필요하죠. 직접 짝을 찾아갈 수 없으니 대신 중개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적합한 분해를 간 내가 있지 않습니다. 중개 역할의 보상은 각지 옷 속에 숨겨져 있는 달콤한 꿀입니다. 거기에 접근하려면 특별한 열쇠가 필요하죠. 초록과 안관 월세가 도전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꽃불에 닿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곳에 있어서 나만한 수고. 초록
예. 제도를 위하여 힘으로 정비와 고쳐서 일어나는 많은 기대를 속으로 벗어나가 잘 먹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사거리 식당에서 먹었어요. 야, 벌써 날이 어두웠어. 저기는 맛있는 밥상 쪽이고, 추워.
아, 여기서 먹자. 내가 먹었어도 내가 먹었어. 좀 그만 먹어 내가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이제 나 지켜도 나. 좋아. 아니 이 유호 씨 나한테 키로 들어왔으면 진짜 캐리하는데. 되게 캐는데. 존나 빨라 근데 우리 근데 시간 되게 너무 빠르잖아. 백골 스틱? 여기에 보면 선거관리및 법제 개선 지원이야. 법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진짜 모르는 거지. 그 AWEB 오가야지 이거 하면은 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옳은 것이 아니야. 아직 탑에서도 웨이팅 있고 웨이팅 있는 거지.
여기가 보는 바와 같이 날짜가 있어. 베라루스 2025년도 1월 뭐시까지 하면서 다 있는 거라고. 이게 아는 게 있는지 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와 앞에서 그 사이트를 열면은 이렇게 해서 음란물로 해서 이렇게 적어 나왔어. 24년도에 음란물로 적어 놓은 거야. PC방에서 보면 얘가 음란물 사이트로 연결했다고 왜 안 해줘. 그 다른 저기 창도 닫혀. 그러니까 인터넷 창은 전부 다 망가지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래.
야, 이거 하나 제시 한번 놔볼까? 그래서 이게 AW 이렇게는 요리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네.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주 수요일 출석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주 수요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날짜는 어제 오전 10시였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내세웠습니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현행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구속된 김용현 국방장관과 군 지휘관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마무리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이나 헌재 연구원 출신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물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형사사건 변호인단엔 검찰 선배이자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합류가 유력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다음날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를 받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윤 대통령의 2차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시간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고 경찰도 필요한 모든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됐지만 이에 맞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주체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넘어간 만큼 강제 수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나 구속 등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도 발빠르게 응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구속했습니다. 이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만든 걸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선관위 병력 투입을 지시한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역시 수사는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경호처와 대치하다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받았습니다. 당시 강한 유감을 표했던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관저도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압수수색 이후 경찰은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한 뒤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그리고 모든 담아 지금 방금 나온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이 말을 안 하고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다 컬렉해서 재판에 가서 감형 주장할까봐 제정신 아니다, 미친 거 아니냐라는 말조차도 해주기가 싫어요. 그거 봐라, 야당에서도 계속 난 미쳤다고 했었다. 넘어가세요.
말도 안 되는 행태입니다. 난 요학파이 총 들고 이게 군인인지 경찰인지 와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할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뭡니까? 기습적인 비상계엄 요건조차 못 갖췄습니다. 전혀 갖춰지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는 급히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섰습니다. 제가 일찍 잤어요. 일찍 자려고 이제 누웠고, 제가 평소에는 의원들 단텔방에 알람을 꺼놓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꺼진 상태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지금 국회로 갑니다. 위로 올려보니까 계엄. 그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의원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공천기 지시를 들었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해명하십시오. 윤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녹취에는 윤핵관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 윤핵관은 누구입니까? 윤석열의 탄핵 소추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무엇 때문에 현 의원의 실명이 등장하는 법칙 합니다. 원내대변인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내란 수계를 지키려 하는지 이실직고하십시오. 내란 수계 윤석열이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하며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소위 황금폰에 윤상현 의원의 실명이 등장하는 녹취가 있다고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공천 개입 통로였다는 뜻이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비이성적으로 보일 만큼 내란 속에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이유도 이제야 설명됩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기 이전에 공천 개입 공범이었습니까? 윤석열 의원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공천 개입 지시를 들었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해명하십시오. 따라서 정상적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그 전에 선출해 공석을 채워야 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저희처럼 윤 대통령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과거 있었던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시도에서는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두세 달이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관심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 주도로 상정된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과 11차례 평의를 진행한 끝에 63일 만에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정부를 기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2016년 12월 3일 발의돼 6일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91일 동안 변론과 평의를 진행했고 해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기다리게 된 윤석열 대통령. 국회 군 투입 등 개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이미 공개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예상보다 빨리 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여당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개파간 내홍은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손효정 기자.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3시간가량 논의를 마치고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는 곧바로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법과 법률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탄핵 반대를 천명했던 친윤계는 탄핵안 가결에 참담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며 보수가 오합지졸로 전락한 데에 자신부터 되돌아보겠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도 이탈표를 겨냥해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많은 반란표가 나왔다는 사실에 정말로 절망감을 느낍니다.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친한계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자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여당의 대통령이 잘못해서 저희 여당 국회의원 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마음은 참담하고 국민들께 송구하고 탄핵까지 오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당도 무겁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대국민께 반성 사죄할 부분도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사퇴 서명까지 주장하며 친한계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앞서 표결 방침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던 친한계와 친윤계,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갈등과 내분을 넘어 분당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18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결정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큰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심판 기간을 모두 소진한다면 선고는 6월에 나오게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불완전한 6인 체제로 사건을 다뤄야 하는 만큼 현재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내년 4월 18일 김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전에 결론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공조수사본부는 물론 검찰까지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 기소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멈추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에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네, 원래는 비공개 원칙인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공개한 바가 있고요. 주심 재판관은 전자 추천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네, 전자적으로 이제 무작위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작위 결과 이제 정 재판관이 맡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공개가 됐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시간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지금부터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 심판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탄핵 사안은 자동차 보험 할인은 다 똑같다? 난 동의할 수 없어.
일반 법정에서 다투는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즉 사실상 원고의 역할을 맡습니다. 당사자이자 피고인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첫 변론 기일에 맞춰 참석해야 하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심리는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 하더라도 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어 만장일치가 나와야 합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새로 탄핵 소추에서 심판하려면 최소 석 달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임재판관 임명이 먼저죠. 따라서 정상적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지기 위해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그 전에 선출해 공석을 채워야 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과거 있었던 2차례 대통령 탄핵 시도에서는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두세 달이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관심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 주도로 상정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원래는 비공개 원칙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공개한 바가 있고요. 주심 재판관은 전자추천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네, 전자적으로 이제 무작위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작위 결과 이제 정재판관이 맡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공개가 됐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보직해임 관련 원칙이나 인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직 해임을 위한 절차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게 있으십니까? 상황에 따라 보직 해임 수수. 네, 12월 16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부에서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잠수함 구조함 2, 배치 2, 후속함,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한국공항공사와 노후된 해군 함정용 전술항법 장비를 최초의 국산 전술항법 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약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N 강재묵입니다. 특히 차원에서 장관 직무대행으로 계시는데 현재 공석인 장관 인선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좀 전해드리신 바라든지 설명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부탁드리고 싶고요. 같은 결로 직무 배제된 사령관들 역시도 상황에 따라 보직 해임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령부들에게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국방부 장관 인사 권한은 국방부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장관 직무대행께서 군신 결집과 대비 태세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합참 각군과 긴밀한 협의하에 임무를 수행 중에 있으십니다. 각 작전사의 지휘관들도 현재 직무 대리자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대의 위치에서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이상 없이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김인환입니다. 그 경찰에서 어제 계엄군으로 한 1,500명이 동원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그 수사 중이긴 하더라도 국방부 차원에서 병력 규모를 좀 확인해 주셔야 이번 뭐 사태에서 군에 대한 불신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병력 규모 확인 가능하실지 좋습니다. 네,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인원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도 약 1,500여 명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다. 네, 먼저 하시죠. 그 사병도 그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그 규모는 혹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수방사 참여 인원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조 기자님. 네, MBC 조희영입니다.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말 사이에 체포됐는데 정보사의 지휘 라인을 거치지 않고 그 뭐 지시나 뭐 출동 대기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하달된 정황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분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뭐 민간 경찰의 사안이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아는 사안은 없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 방첩사령관 구속되면서 뭐 보직해임 검토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현재 지금 진행 상황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구속 계속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보직해임 관련 원칙이나 인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직 해임을 위한 절차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세요. 네. 최근에 그 미국 U2 정찰기가 한반도 이남 상공을 비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수도권과 그 한반도 이남 지역을 정찰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북한의 후방 교란 작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비행을 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그 U2 정찰기는 후방 그 감시가 아니라 교대를 위해 이동한 것으로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엄군이 여기 계엄 당시에 홍보 관리본부를 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뭐 가져나온 자료가 있는 건지 일단은 지금 어떻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밝혀주십시오.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수사를 통해서 아마 정확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12월 16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두 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부에서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잠수함 구조함 2, 배치 2
부속함,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한국공항공사와 노후된 해군 함정용 전술 항법 장비를 최초의 국산 전술 항법 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약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에는 강재묵입니다. 차관부 장관 직무에 계시는데 현재 공석인 장관 인사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좀 전해드리신 바라든지 설명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부탁드리고 싶고요. 같은 결로 직무 배제된 사령관들 역시도 상황에 따라 이제 보직 해임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령부에게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국방부 장관 인사 권한은 국방부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장관 직무대행께서 군신 결집과 대비 태세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합참 각군과 긴밀한 협의하에 임무를 수행 중에 있으십니다. 각 작전사의 지휘관들도 현재 직무 대리자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대의 위치에서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이상 없이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님. 네, 머니투데이 김인환입니다.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합니다. 헌재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재판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 겁니까? 네, 재판관 회의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헌재 본청에서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재판관 회의 자체는 취재가 불가능하지만 오늘 오후 헌재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두 재판관도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서 준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헌재는 오늘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입니다.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또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절차도 오늘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헌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건 접수 통지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합니다. 법적으로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피청구인, 즉 이번 사건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지난 토요일에 이루어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또 오늘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18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결정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큰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심판 기간을 모두 소진한다면 선고는 6월에 나오게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불완전한 6인 체제로 사건을 다뤄야 하는 만큼 현재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내년 4월 18일 김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전에 결론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공조수사본부는 물론 검찰까지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 기소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멈추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